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이경 대변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 하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예, 제가 실수했어요. 네. 계속 이어서 하는데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예. 아니, 아무튼 난 주름 얘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아, 심만 네. 좋아요. 네. 근데 요즘에 환자들이 참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요즘 최근에 난갑병이라고 나 참 깜짝 놀랐는데 예. 난갑병이 좀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갑병이 이번에는 난가? 이런 아. 난갑병이에요. 이번에 이 부분은 아우 난가? 이게 이번에 전염력이 상당히 세대요. 어. 자 오늘 그래서 난갑병 환자 한덕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한덕수 때문에 헌법학자들이 열받았다는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거잖아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권한을 고유 권한을 본인들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우리 헌법학자들을 되게 열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의식을 하시고 준비를 아니, 하셨나 오늘 이제 했더니 선배님 그 무슨 뭐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한독수 하신다고 해서 네, 네. 자 보니까 국내 헌법학자들 얘기들 헌법학자들의 이런 책들을 쭉 소개를 하시면서 네.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한덕수를 비판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를 계속 이제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거 전현희 최고위원이 만드셨더라고요. 전현희 네, 최고위원님 네, 오늘 이거를 변호사님이시죠? 네, 네. 이걸 오늘을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성낙인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 교수, 네, 네. 로스쿨 교수시고 네, 전공이 헌법이십니다. 헌법학 저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헌법 교과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헌법 교과서가 성낙인 헌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보면은 561페이지에 보면은요, 네, 네. 소극적인 책임과 권리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네.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그리고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 등에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자제. 네, 이게 맞아요. 네, 완전히 명시되어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제해야 된다. 성낙인 교수님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때는 뭐냐면 강학상의 예시라고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그 헌법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마찬가지고 일어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예시를 합니다. 네. 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황당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강학상의 예시라고 그럽니다. 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는 건데 네.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지만 법적으로는 없죠. 강학상의 예시로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 때 이거 네.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극단적인 있습니다. 상황을 예시를 네.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학에서 예시를 들 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안 찔렀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거나 네.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드는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는 거는 헌법학자들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야. 그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열받아.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 네. 성낙인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또 보니까 허완중 허완중. 간추린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수험서, 네, 맞습니다. 저런 공무원 시험할 때 공무원 수험서를 많이 쓰시는 네. 그 책 있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잠정적인 관리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한에서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그러니까. 새로이 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마흔여 재판관의 국회에서 이제 선출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것이 마흔역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그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명해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라도 하는 거니까 네네. 권한대행은 그냥 당연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네.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100일 넘게 미뤘습니다. 네. 이거 뭐 청개구리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 진짜 욕 나오는 사람이야 진짜. 네. 오늘 장 기자님께서는 이제 한덕수 것만 계속 깊게 하실 예, 예정이시라고요? 다음 순서로도 한독수 욕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자 허완중에 이어서 네. 다음은 허영 헌법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이거 교과서로 사용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허영 같은 경우는 음. 그쵸 우리 사실은 기자 그러니까 저기 그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 네. 가장 많이 썼던 책이죠. 네. 헌법의 이해. 네, 네. 여기 462페이지 보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네,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영 교수님이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권한 대행이 자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썼을 그렇습니다. 때요. 네, 맞아요. 그때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과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내란식이나 내란식이나 인간도 아니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2024 헌나 9에 나오면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예비적 보충적으로만 행사할 뿐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온 최근에 네.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에 탄핵 심판 들어가 결정에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때 탄핵을 시켰어야 했다니까 네, 네. 헌재가 너무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한덕수를 복귀시켜 준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헌재는 이 며칠 뒤에 윤석열을 탄핵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4일 날 한덕수를 복귀시켰는데 4월 4일 날 날려버렸으니까 네. 딱 열흘 뒤에 날릴 거니까 아유 덕수 너는 들어가라야 요렇게 해서 봐준 거였거든요. 네. 근데 봐주면 안 되는 놈인 거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뭐 대통령을 나가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선거를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역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한덕수 탄핵 적극적으로 네, 찬성합니다. 법학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4월 8일 날 서명 얼마 전에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네, 법학교수회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야. 한국 법학교수회가 약간 그 진보적이지는 않잖아요. 여기는요. 아니 무슨 헌법 하는 양반들이 무슨 진보야. 네. 헌법에는 전혀 상관없는 수구 분들입니다. 꼴통만 아니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런 분들만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젊을 때 약간 진보적일 수도 있겠는데 했던 분들도 나이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바뀌는 데가 헌법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 네.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헌법 주석서도 있고요. 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 학자 회의도 있군요. 네, 네. 여기에서도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 위헌행위를 하지 말라고 라고 지적을 했네요. 네. 그리고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엄청 이완구가 한 많아요. 거 아니야?
이완규가 그 법제처장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헌법 주석서에 보면은 이거는 2010년도 2월달에 나온 거예요. 옛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 네. 겁니다. 옛날 검에도 불구하고 대행의 직무법인은 대통령 권한 전반 임시적인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만 국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네. 자, 입법조사처 얘기도 있네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명직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달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전부 다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이 선택을 해서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 된 사람하고 네, 그 사람이 지금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임명직 국무총리하고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하고 이 권한이 같을 수는 당연히 없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덕수와 국민의힘 일부뿐만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옳다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 파면 그때 결정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인데 이게 이렇게 힘들게 얻을 얘기였나라는 거와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들은 또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결정이 또 언젠가는 내려지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당연히 권한 대행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인지를 할 텐데 이 당연한 것을 인지하기까지가 국민이 다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기까지가 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래서 배운 놈들이 나쁜 짓 하면은 사회 전체가 좀 먹는다라는 아니 말이 근데요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야 이게 대학을 가서 대학원 석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부였으니까 배운 놈들이 하는데 요즘에 안 배운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배우지. 요즘에는 대학은 다 많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 GPT로도 공부 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한 놈들이라고 가르쳐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시험 합격한 네. 놈들이라고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과거 급제한 거잖아요. 기말해서 옛날식으로 네, 하면 네. 과거 급제한 놈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못된 놈이면 나라를 이렇게 좀 먹는 겁니다. 네. 진짜 과거 급제한 놈들이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근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대한민국 아니 조선 뭐 고려 나라를 망친 거는 과거 급제한 새끼들이었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예. 네. 이완용도 과거 장원급제인 거 아세요? 장호급제했어요. 장원급제예요. 아니 몰랐어요. 저기 이완용 글씨가 그 고미술상에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왜냐? 이완용이 조선 후기 명필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글씨체가 정말 수려합니다. 음. 그 서예 격언 중에 글씨체는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완용 글씨체를 보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수려해요 글씨가. 그 정도로 과거 급제한 새끼가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던 거예요. 요새 윤석열을 보면은 딱 그 꼴입니다. 그 이완용이 그 궤변 떨어는 거 보면 윤석열을 닮았어. 정말 윤석열 닮았어요. 이완용이 윤석열을 닮았나요? 아, 윤석열이 이완용 닮았군요. 네. 그 이완용이 그 또 대한제국 시절에 판사였던 것도 뭐 아시죠? 판사는 압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판사 검사 그때는 다 같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맞아요. 판사 검사 돌아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법률가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에휴, 속상합니다. 예. 윤석열 엊그제 또 사고 쳤잖아요. 어제 재판에 가가지고 또 진짜 희한한 궤변을 비공개 재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내란이 아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네. 찼는데. 그러니까 계엄과 구테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고 구테타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미친놈 도란 새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쿠데타가
계엄의 형식을 빌린 쿠데타예요. 내란이에요. 계엄의 형식을 빌렸으나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계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게 우리는 계엄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쿠데타는 먼저 군을 동원하고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는데 나는 봐라 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동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우리가 찾아봤죠. 예. 계엄 선포는 오후 10시 29분 전후로 이쯤에 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2분이나 1분 정도 이후에 10시 30분에 선관위에 10여 명의 그 계엄군이 10여 명의 도착을 계엄군이 했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면서 통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과천에 선관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나 군 경찰대가 그 방첩사령관도 과천에 있긴 하나 2분 만에 갈 수는 없다. 그죠? 2분 만에 갈 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화기 준비하고 군장하고 투시경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2분 만에 선관위로 갈 수는 없다. 최소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준비하려고 했으면 계엄 선포하기 10시 29분이잖아요. 1시간 정도 전에는 지시가 내려져야지 그럼요. 계엄 선포 땅 하고 2분 만에 선관위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군을 먼저,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이 되는 거죠. 군을 먼저 지시를 내리고 계엄 선포를 나중에 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제일 웃기는 소리라는 것이 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군을 동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그러는데 친위 쿠데타는 다 그렇게 해요. 친위 쿠데타는 먼저 계엄 선포하고 군이 움직여요. 전 세계 친위 쿠데타 다 똑같이 움직여요. 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친위 쿠데타가 몇 건 있긴 한데 이승만 때 한 건 있고요. 박정희 때 한 건 있어요. 그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죠. 유신 선포할 때 사실은 그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그때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먼저 들어왔느냐, 계엄이 먼저 그 선포가 먼저였느냐, 그거는 친위 쿠데타냐, 아니면 반정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네. 친위 쿠데타일 경우에는 그거는 먼저 그 순서가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전두환만 놓고 봤을 때 나는 순서가 다르니까 나는 뭐 계몽이란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나 봐요. 네, 나는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거나 어거지 쓰는 거거나. 두 개 다른 것 같아요. 무식하고 어거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 얘기 듣는데 더 황당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 나는 군정 선포는 안 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야라고. 저 새끼 미쳤나 나 그랬어. 네. 진짜 요게 자연스럽게 저 새끼 미쳤나? 아니 그 저기 수방사 그 정성현 대령이 네.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랬대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홍장원 차장도 네.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미쳤나 이랬대잖아. 맞아요. 근데 요새 보면서 이 새끼가 미쳤나가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 자 계엄 선포했는데 군정 선포 안 했다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무식한 거야. 원래 네. 계엄이라는 게 뭐냐면 계엄이 군정을 선포한 거를 계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선포하는 걸 보고 계엄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그 계엄을 담긴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명령을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속에 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나는 군정을 선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아니 군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반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엄령을 그러니까 그래서 계엄령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만 또는 외적 침입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줄게가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정 선포 안 했다 하는 거 보면서 저 새끼 무식한 새끼구나. 일단은 무식한 새끼구나. 지금 마샬로라는 말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이거는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 네. 마샬로라는 말이 마르스의 로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마르스가 전쟁의 신. 예 네. 화성 예 마르스 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그 법률 지배를 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선포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군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이게 말하기 싫어. 어원까지 찾아보셨군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겨우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나? 박사 과정까지 다 했고 내가. 그러게요. 공부 아, 되게 힘들게 하셨는데. 참 진짜 나라를 요새 같을 때 보면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아니 그리고 장 기자님께서는 이제 헌법학을 공부를 이제 이제 하시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욕밖에 안 나온다. 진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과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법률가들이에요. 판사, 지금은 다 검사도 그런 것 마찬가지고.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법 배운 놈들이 법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어제 재판하는 거 보면서 음. 전 진짜 속에서 끓어오르더라고요. 완전히 지 멋대로 하고 있는데 판사가 가만 냅둬.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총 발언 시간이 93분이었대요. 근데 모두 발언만 뭐 언론마다 79분, 81분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모두 발언만 거의 뭐 80분. 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것까지 다 포함돼서 언론 보도된 걸 보면은 총 발언이 93분. 근데 모두 발언이 2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재판부가 지금 너무 좀 길다.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아주 당당하게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재판 하나 갔다 왔는데 증인이 자꾸 깐족대면서 음. 답변을 안 하고 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더라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재판 판사한테 그랬어요. 항의를 했어요. 지금 정인 저런다고 네. 좀 제리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바로 승진을 내더라고. 혼나셨군요. 윤석열이 그랬어도 그럴 거야? 이거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근데 이제 재판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두 발언만 8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3분 정도는 계속 끼어들었다는 그쵸. 건데 끼어드는 순간순간을 보면은 우리가 발언기 시간이 1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20회 이상을 계속 끼어들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강지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강지호 기자 현장에 갔다 왔거든. 네, 네. 그랬더니 끼어든 건 아마 계산 안 한 것 같다고. 그러면 10분이 뭐냐? 그랬더니 끝날 때쯤에 또 10분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중간에 끼어든 거까지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분 넘어도 한참 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재판의 거의 대부분을 윤석열이 혼자서 다 원맨 쇼였다. 근데 윤석열은 또 더 웃긴 게 거기 있는 검사하고 또 자신의 검사 경력을 되게 과시하면서 검사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훈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가르치다시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 이렇게 난삽하고 검사의 공소장이 남삽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던져줘야 인부를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판에서 되겠느냐 정리를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강지호 기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나 잘하라 그래. 내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건 이제 많이들 아셨겠지만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한테 직업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1년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물어볼 때 재판장에서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둘 다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규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윤석열은 고개만 끄덕였다. 무직이잖아요, 실제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있나요? 글쎄요, 전직 정치인이라든지 전직 그게 검사라든지 직업이 아니죠. 그랬으면 내가 왜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전직 검사나 그런 것도 직업이 그거는 현재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이지 말 그대로 전직. 그렇죠. 예. 근데 대단해요.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다라는 건가? 아니면 판검사들한테 위협을 하겠다는 건가? 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리분간 못하는 거죠. 사리분별 못하는 거다. 사리분별. 네.
나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참.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국민들이 불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앞에서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를 때부터 네 그렇죠.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윤석열이 노래 부를 때 마이크 잡을 때 새끼손가락이 띄우거든요. 전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본인은 너무 신났었어. 주변 사람들은 부끄러워가 죽으려 그러는데 본인만 신났더라고. 좀 그래요. 네. 아유. 김건희는 탬버린을 치려고 그랬는지 전혀 반응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건희가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을 때 주민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영상이 좀 나왔잖아요. 네. 고맙다고 내가 밥 한 번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곧 감옥 갈 거고요. 네, 내란에 김건희가 이제 관련됐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지들이 감옥 곧 갈 거라는 걸 잘 못 느끼는 모양인데. 네, 전혀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좀 놓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나경원을, 김건희는 한덕수를 이렇게 야. 내부 외부에서 이렇게 조력하면서 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한독수 그 양반도 빨리 꿈을 좀 깨셔야 될 텐데. 한덕수는 배우자가 김건희와 무술로 무속, 예, 무속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는 출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않을 건데 저는 모를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는 척 하지 않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박수치고 추대하면은 또 이렇게 어화둥둥 돼서 우쭈쭈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런가? 네. 난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지금 분위기 파악, 주제 파악을 못 하는데 윤석열 주변에 이 참모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까지 파면하는 것까지만 우리 결론이 난 거고 형사재판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참모들이 윤석열의 측근 참모들이 휴대폰을 전부 다 새로 바꿨습니다. 네, 줄줄이 전부 다. 휴대폰을 다 교체했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네, 언론을 보면 한두 번 교체한 게 또 아니더라고요. 또 여러 번 교체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보면은 옆에가 지금 저 사람 얼굴이 저기가 강의구죠. 네. 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그러니까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의 수사관으로 호흡을 맞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 휴대폰을 바꿨고요. 옆에는 뭐 다들 아시죠? 국가안보실장 제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휴대폰을 바꿨다. 두 사람 다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김태효 네. 뭐 다 아실 거고 네, 맞습니다. 강의구 이 사람도 아마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수사관으로 그 밑에서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같이 나 했겠습니까? 이분 내 얼굴 기억해. 아 그래요? 같이 등산 같이 갔던 사람. 아 그래요? 그 저기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그 등산 간다고 했잖아요. 그 무렵에 그 윤석열이 대검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등산 이런 걸 이렇게 계획을 이 사람이 잡아서 시행을 했어요. 항상 이분이 같이 있었어. 근데 네, 참 이렇게 배우니까 참 새롭습니다. 저분도 그러면은 그 형사 재판에서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처벌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죠. 뭐 제가 보기에도 이분 내란 혐의 벗기 어려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내란 혐의를 벗었다는 거는 있을 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지금 남은 것은 조기 대선은 조기 대선대로 이제 국민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 윤석열이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곧 우리가 확인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고요. 네. 나라를 참 윤석열이 많이 망친 것 같아요. 보면 한덕수도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을 때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 밑에 있으니까 다들 변했다고 하잖아요. 한덕수 보고.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러고요. 표정부터가 바뀌었어요. 인상도 틀려졌고 말할 때의 태도도 틀려졌고
물론 그 사람 내부에 그런 측면이 있다가 드러난 거겠죠. 네. 하지만 사람이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 하나면 나라 금방 망칠 것 같기는 해요. 한덕수도 탄핵 당해야 되는 거고 음. 민주당에서 이건 추진하라고 저도 이제 계속 주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도 그러니까 한덕수도 그걸 해야죠. 이제 형사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내란 혐의에 관련돼서 본인은 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모르죠 지금 왜 모르죠. 그런지. 네. 그리고 사후에 내란을 은폐하거나 내란을 사후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한 것도 내란죄 공범이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네. 내란을 위한 증거인멸, 범인 도피, 은닉 등등에 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편의 제공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음. 하여튼 두고 봐야죠. 헌법학자들이 이 한덕수를 보면서 가장 열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래요. 저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요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은 지금 사표를 내고 무릎 꿇고 말 그대로 석고대죄를 해야 될 자인데 저렇게 권한을 마구 휘두른다는 거 저거 또른 놈이다. 도른 놈이 아니고서야. 난타병 걸린 놈. 그러네요. 그게 도른 놈이네요. 그러고 보니. 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금요일날 뵐게요, 이제.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